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시시각각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에 따라 시장이 그야말로 출렁거립니다. 무슨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나아간다기보다는 표류한다는 인상을 갖다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들려오는 국내외 뉴스 가운데에도 과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그리고 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계속 또 궁금하고 심지어 의심하기까지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기다 이번 금통위에서 우리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연 1.25%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모든 최근 흐름들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전망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펠리드 투자 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 대표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IBK 연금보험의 운영부장으로 계시죠, 박종현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예, 우리 김 대표님. 네, 제 기억에 한 반년도 넘은 것 같아요. 우리 주간 전망 나와주신 지가. 네, 안 불러주셔서 못 나왔고요. 네, 제가 나올 때쯤이면 항상 시장이 좀 턴해서 막 들썩들썩 할 때였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작가님이 바로 섭외하시지 않으셨나. 네, 영광입니다, 저는. 우리 김민수 대표가 우리 또 정권업계에 나름 또 한가닥 하는 스토리텔러입니다. 똑같은 얘기도 아주 재밌게 해주시는데. 네. 그래요. 지금 오늘 좀 다뤄볼 이슈는 많습니다만 순서상, 그리고 지금 가장 이렇게 핫한 이슈인 미중 무역 협상, 뭐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페이즈 1이라고 합니다. 미니딜도 아니고 뭐 파셜도 아니고 부분 합의도 아니고 미니딜도 아닌 페이즈 1, 1단계 합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어떤 합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정보가 부족하고, 또 월가 매체들 가운데는 그 합의에 대한 의심이 자꾸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중인데 먼저 박 교수님한테 여쭤볼 것 같으면 우리 다른 두 분이 일단 조금 편견을 가지시기가 쉬워요. 중국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순서는 우리 김 대표님부터 해서 한번 미중 무역 협상 간단하게 총평을 듣고 제가 또 세부 질문 나가겠습니다. 네, 전문가 분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이번에 페이즈 1인가요? 네. 이쪽 같은 경우 뭐 미니딜, 나노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나노딜. 예, 아주 요만한 딜을 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쉽게 보게 되면은 이번에 핵심이 농산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 그러면은 농산물이 핵심이었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입장 쪽에서는 농민의 투표 어떤 심리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좀 표를 이끌어야 되겠다는 심리들. 네. 그리고 중국 입장 쪽에서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가뜩이나 고생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대두 수입과 함께 다시 돈육 사업을 키워야 되겠죠. 그런 이해관계가 맞물리다 보니까 나왔다라는 가장 첫 단계. 그러니까 즉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합의할 수 있다라는 쪽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하. 네. 오케이. 예. 우리 박 박사님은. 네. 네, 일단 이제 좀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약간은 조금 이제 반대쪽 얘기를 하자면 원래 또 성향이 그러시잖아요. 아니, 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양국의 이해관계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는 지금 탄핵 추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국면 전환이 필요했던 것 같고, 네. 중국 쪽에서는 저는 사실은 이제 돼지 열병보다는 오히려 좀 홍콩 시위 이슈가 좀 더 뭐 큰 그 내부적인 국면 전환의 필요성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류허 부총리. 부총리하고 트럼프하고 만날 때
류호 부총리가 먼저 얘기도 안 했는데 트럼프가 먼저 홍콩 시위가 조금 이제 수그러드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제 이런 뉘앙스로. 사실은 중국이 바라는 건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트럼프가 묵인해주는 듯한.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둘 사이에 뭔가 좀 그 바터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사실 알맹이를 따져보면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협상문도 지금 되진 않았고 그래서 과연 이 둘의 어떤 밀월 관계가 계속 이어질 거냐, 그리고 합의문 작성에 성공할 거냐, 요거는 이제 다음 달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아직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칠레에서 한다는 건 아는데 날짜가 대충 11월 16주가 16, 17일. 아, 그때입니까? 그렇죠. 예. 그때 문 대통령도 그때 가시니까. 가시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일단 약간 뭐 미니 딜이든 뭐든 간에 나노딜. 나노 미니 딜이든 간에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트럼프 대통령 이제 30분 정도 미팅을 했지 않습니까? 류호 부총리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시주석 그 이제 전달을 했고. 근데 그때 그 대화되는 내용을 이제 중국어로 이제 들어보지 않습니까? 류호 총리도 이렇게 하는 이야기 들어보고 하면 전반에 느끼면 뭔가 좀 짜고 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우 자연스럽게 매우 기쁘다는 얘기를 하고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먼저 중국어로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뭐 그러니까 좀 너무 이게 없었던 것처럼 서로가 이렇게 툭 치면 툭 받아치는 느낌이 매우 강했다라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이제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다 좀 논의가 됐던 부분, 논의가 됐다라는 게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터치 자체가 시작이 안 됐고, 그 말의 의미는 중국보다는 미국이 좀 더 좀 급하다는 느낌이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요번에 끝나고 났을 때 뭐 딜이 있었다고 잘 했다고 했을 때 인민일보나 이런 그 매체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핵심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서는 변함없이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 얘기를 했고 이 정도 부분에서의 우리한테 우리 얻을 것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뭐 사실 이번 내용은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에도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중국은 언제든지 사줄게라는 주의였어요. 근데 뭐 변한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지금 부분 그래서 아까 미준 장관도 의견을 남긴 게 아직까지 기본적인 이제 부분에서 할 일이 더 남아 있다, 해야 될 거 많다. 그 말은 또 이게 또 어그러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그 이슈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 따라서 이제 됐지만 이게 지금 앞으로 3주, 5주간의 또래 따라서 또 변수가 또 나타날 수 있고 또 시장이 확 바뀔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금은 모종의 지금 딜이 있었다. 딜이 있었고 일단 이런 이슈. 트럼프 입장의 치적 이런 업적 부분들을 지금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와 있다라는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탄핵 정국이도 있고 지금 지지율도 지금 만만치 않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홍콩 이슈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홍콩이 크게 지금 변화를 주는 부분에서는 크게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이슈를 뭐 던진다고 해서 중국 입장에 큰 변동이 없거든요.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하원에서 통과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인 주제로서 이번에서는 그게 대두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이제 눈에 핵으로서 이제 홍콩 이슈가 미중 간의 관계에서 틀어넣는 하나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시 홍콩 얘기도 하겠지만 매우 붕괴를 하죠 지금. 이제 혼란스러운 것이 자 이제 날짜가 몇 개가 기억돼야 되는 게 아마 그때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때 G20에서 우리 90일간 휴전하자 했다가 한참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타결이 가까워졌다까지 갔다가 갑자기 분위기 확 바뀌었던 게 5월 5일이었습니다. 지난 5월이었습니다. 지난 5월 5일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로 그냥 막 붕괴하면서 판을 갖다가 중국이 딜을 깼다 하면서 관세 막 추가 때리고 이제 3천억 달러도 때릴 거야. 3,250억 그때는 뭐 25%로 때릴 거야. 예고는 했습니다만 3천억 달러에 10%뭐 자기 예고편보다는 좀 본방이 좀 약해지는 면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미 다 합의됐다가 5월 그때 이후로 어그러졌던 걸 그 내용을 다시 그러면 합의를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11일 날 합의될 것 같다 하니까 뉴욕 증시가 막 올라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즈 1 딜이 됐다고 하니까 마지막 30분에 거의 또 한 300포인트를 토해내더라고 다우지수가. 그 이후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죠.
실체가 뭐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거 10월 11일 날 합의 나오기 전에도 블랙리스트 또 몇 군데 올렸죠. 자, 그거 하고 나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좀 시위 가라앉죠 하는데 의회 쪽에서는 홍콩 인권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화웨이 그 딸내미 CFO 이름이 뭡니까? 멍완조. 네, 멍완조. 예. 지금 캐나다에 가택연금 중인데 미국으로 보내라 지금 이런 뉴스도 들리고 하니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건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인민일보 논조를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미국의 주류 언론들에서는 은근히 보니까 이번 협상에서는 중국이 뭐 어느 정도 이겼다 하는데 그 진단에는 동의하십니까? 동의라기보다는 누가 조금 더 얻은 것 같습니까? 저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잠깐 하신 것 같은데 네. 미국 쪽이 좀 더 급했다. 미국 쪽이 좀 급했다. 예, 그 얘기는 중국 쪽에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내용이었지 않나 싶고 제가 요번에서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기존에는 트럼프가 계속 빅딜 아니면 없다라고 없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했다가 네. 근데 사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원샷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많은 이슈들이 지금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네. 빅딜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빅딜 아니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계속 증폭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금융시장이 그래도 환호하고 긍정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단계별로 페이지 1 하고 페이지 2 하고 페이지 3 하고 이러면서 이제 단계적인 접근을 하겠다라는 그 부분에 이제 금융시장은 좀 안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단계별로 유리한 쪽을 좀 가져갈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이번에 보면은 뭐 지적재산권 문제, 뭐 이런 예민한 문제들이 지금 빠져 있으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접근하고 싶은 것들을 단계별로 접근하면은 그게 이제 가능한 스토리가 됐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중국이 조금 더 얻을 걸 얻었던 그런 뭐 1차의 어떤 결과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 아까 말씀 잘하신 게 뭐냐면 이미 작년에 5월달에 할 때 금년 5월에 작년 5월달에 거의 합의까지 갔다가 이제 중국이 어겼다 해가지고 다시 네. 틀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전체 협조문 조항이 한 117개 조항 정도 될 네, 겁니다. 되는데 거의 70%까지 다 왔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바뀐 게 결정된 게 뭐냐면 스냅백 조항이라고 있었습니다. 네가 합의를 안 하면 네. 내가 그걸 가지고 너를 다시 관세를 때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걸 네가 사인해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너무 굴욕적이지 않아?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머지 곁들여 있는 것들은 다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했던 내용들이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게 그런 거예요. 다 있는 건데 그걸 좀 쪼개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중국이 안 된다는 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근데 미국도 이제 알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빅딜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걸 던져야지만 강하게 던져야지만 중간 거 약한 걸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쪼개가지고 이제 조금씩 한 발짝 앞 나누는 걸 지금 아이디어를 잡아왔는데 그게 지금 미국 내 국내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이게 조금 더 급하게 진행된 느낌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게 그런 느낌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하자. 우리가 아까 스냅백 부분도 그건 이런 식의 말을 표현을 하면 내 입장이 뭐가 되냐는 것들이지. 그런데 뭐 한 연간 한 400억 달러 내지 500억 달러어치의 농산물을 사주겠다. 구체적인 거는 그거밖에 없고 뭐 환율 관련해서 환율 투명성에 관해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 그런데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중국이 막상 뭘 얻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10월 15일 날 그 10월 11일 날 협상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게 10월 1일 날 때리기로 했던 추가 관세 부과하기로 했던 거 15일로 유예했던 거. 여기에 가서 그럼 추가로 관세를 더 얻나 하는데 요걸 또 살짝 미뤘는데 문우신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12월 15일로 미뤄놓은 거는 아직 가봐야 된다 이러니까 막상 중국이 가시적으로 얻은 것도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그 제일 이렇게 껄끄러운 지적재산권 무슨 뭐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국 제조 2025 해서 산업 정책이나 구조까지 건드리면은 이제 말이 하겠는데 그리고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도 됐는데 시장에서는 그러면 팔로우 스루가 있나요? 그 무역 협상 타결 네.
지금 시작을 먼저 미국이 했다라고 하게 되면 맞은 사람은 중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니네가 시작했으니까 니네가 뭐 해결할 거 이제 가져와봐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쪽으로 나가는 상황 쪽에서 앞서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이제 미국이 약간 좀 뭐 여러 가지 국면 쪽에서 좀 쫄리다 보니까 이제 먼저 약간 카드를 막 내놓기 시작하는, 그래서 왠지 때린 게 좀 미안해지더라라는 분위기로 나가는 현상이 지금 국면이 아닐까 때리기 생각되고 미안해지더라? 트럼프가 그런 생각할까요? 물론 이제 그 동양적인 사고일지 모르겠는데 물론 서양적 사고로 보게 되면 그대로 그냥 맞는데 또 때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뉘앙스가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약간 피해 개념 쪽으로도 많이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이제 미국 입장 쪽에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너네가 하는 거 보고 같이 응하겠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약간 공은 중국 쪽으로 넘어가 있는 분위기가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장 관련된 반응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까지 작년부터 한 1년 반 이상을 이렇게 끌고 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지금 흐름 보게 되면은 이제 좀 시장 분위기는 지쳤습니다. 즉 예, 계속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하다가 보니까 어떤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들도 또 트위터 한마디에 훌쩍훌쩍 움직이는 모습들 따라서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일일비하지 않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큰 틀로 보게 되면은 어떤 이제 경기 부양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어떤 정점으로 내려와 있는 지금의 현재가 경기가 바닥이 아닐까라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과 글로벌 각국이 좀 경기 부양 쓰지 않을까, 이런 좀 더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측면이 아닐까, 이런 쪽으로 좀 시장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쫓아가면서 요즘 제일 답답한 거는 헤드라인은 보면은 뭔가는 돼 가는 것 같은데 안에 무슨 내용인가를 보면은 잘 나오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되고 지금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홍콩 인권 법안, 뭐 하기 좋은 말로 인권 민주주의 법. 예, 예. 그 무슨 내용의 법안입니까, 교수님?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미국이 그러니까 네.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면 만약 그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줬던 페이버들 여러 가지 했던 무역이나 투자나 비자나 이런 것들 대해서 안 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좀 거슬러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1992년 네. 미국에서는 홍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홍콩이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그러니까 반환되기 전이죠. 97년도에 반환됐어요. 반환된 그때 97년입니까? 92년도에 일단 이제 홍콩법을 이제 그 제정을 할 때 이제 반환되기 전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홍콩이 이제 반환될 거니까 반환되더라도 홍콩은 예전의 것을 지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자치권 영국 밑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제정을 함으로써 나중에 본토에 들어가더라도 계속 지금 해왔던 민주주의에 기반을 한 걸 해 나가야 된다. 그게 90년대 만들어진 거고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 기본의 홍콩법에 의하면 홍콩이 우리가 말하는 자치를 평가를 할 텐데 그게 민주주의 부분에 지금처럼 되면 그만큼 이제 옛날에 혜택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홍콩 민주주의에 해를 끼친 사람들이 미국 못 오게 하겠다. 그 다음에 또 뭐겠습니까? 지금 시위를 막는 체류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들 홍콩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럼 미국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상한 스토리거든요. 그죠? 이게 내 자식한테 중국 본토 입장은 홍콩은 내 자식이거든요. 근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의 논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번에 이제 홍콩 이제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 통과됐고 이제 플러스 아까 뭐 몇 개의 법안이 같이 됐지만 이게 이제 상원도 간다. 상원도 통과된다고 봐요. 이거는 트럼프를 넘어서 민주와 공화당의 한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보다 더 머리 아픈 게 이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태생적으로 이 분리 독립에 노이리지 알레르기가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 역사를 들여다 보면요, 매번 이렇게 분리 독립해가지고 국가가 붕괴되고 또 새로 만들고 또 째지고. 그러니까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보셨다시피 요번 네팔 가셨잖아요. 네팔 시진핑 주석 네팔 가셔가지고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유명한 만약에 분리 독립을 하면 그 몸은 부서질 것이고 뼈는 가루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네팔은 뭐냐면 아시겠 티베트
쪽에 딱 붙어 있는 데입니다. 중국 14개 국가가 있는데 네팔은 딱 거기 붙어 있는 딱 붙어 있고, 그러니까 티벳들이 많이 망명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티벳이 자꾸 분리 독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꿈도 꾸지 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하나만 더 이야기해. 이번에 지금 바로 하니까 중국 외교부 경수왕 대변인이 뭐랍니까? 그러니까 중국어로 펑카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붕괴한다. 그러니까 강렬하게 붕괴한다. 그 단어는요 중국어에서 정말 완전히 열받았을 때 막 나오는 열반 정도가 더 넘은 거예요. 욕하는 전장. 중국어로 그 단어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중국어가. 그다음에 아까 막 반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기다려 이제 반격할게. 그 반격이 뭐냐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왜 내 자식과 하느냐라고 제가 하는 것들이죠. 근데 하고 또 다른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이 이슈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이게 앞으로 이제 핵으로서 더 이제 괴롭힐 거라고. 예. 근데 여기서 그것이 옳다 내지는 뭐 바람직하다 차원을 떠나서 네. 중국의 입장을 본다면은 만약에 홍콩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고 너 자치 수준을 우리가 평가하겠다 해서 페이브를 주네 마네 거기에 예를 들어 중국이 굴복하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대만이나 말씀하신 티벳이나 뭐 위구르나 할 것 없이 이게 이제 계속 줄줄이 사탕이에요. 물러서기가 힘든 사안이네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거는 가장 그겁니다. 가장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송이나 뭐 이 칼럼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왜 중국 인민해방군이 홍콩에 투입될 수밖에 투입 못하느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입을 못하느냐? 야, 인민해방군을 투입 안 한다는 이야기죠. 아직까지? 네, 사람들은 무력 사용할까? 안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네. 아까 보시다시피 줄줄이 보고 있다고 지금 아까 타이완도 보고 있을 것이고 무슨 잣대로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타이완도 꼬셔가지고 일국 양조를 지금 흡수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지금 중국이라는 특이한 자체가 다민족 국가입니다. 네. 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무너지면 그 넓은 그 많은 인구를 통치할 수 있는 기본 지금 메커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공산당이 붕괴된다. 힘을 잃는다. 그 말의 의미는 중국이란 우리가 공산당 이꼬르 중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건 트럼프를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트럼프 견디면 돼. 중국이 항상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 기다림의 성공학입니다. 기다리면 내가 이렇게 우리는 참는 거 잘해. 우리는 배고파라면 다 배고파 한다는 거죠.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관심을 초점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뭔가 페이즈 1이 됐건 뭐가 스몰 딜이 됐건 미니 딜이 됐건 타결이라고는 했는데 시장이 쭉쭉 뻗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런 찝찝한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불투명한 거. 지금 좀 전에 우리 녹화 시작하기 전에 외신 보고 말씀하셨잖아. 브렉시트 합의? 네. 뭐 초안 관련돼서 뭐 타결을 받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녹화일 기준 오늘 네. 같은 경우 나스닥 선물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까 영 뭐 보합에서 못 움직이던 게 네. 나스닥은 오르기 시작하고 네. 금리는 또 오르겠네 그러면. 네, 미국채 금리도 현재 지금 이제 추가로 보고 있지 못하는데 녹화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금리가 뭐 한 4, 5bp 정도는 오르고 있었어요. 뭐 10년짜리. 파운드도 또 강세가 이어졌을 그렇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합인지는 우리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저 중요한 얘기들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다른 데 있었으면 찾아봤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좀 찾아보실래요? 아 그래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처음만 나왔다는 내용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이거는 또 왜냐하면 항상 글로벌 중국 이슈, 중국 경제 이야기하면 또 브렉시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생각을 보는데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는 거거든요. 처음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준은 이제 그날 뭡니까 11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우리 뭐 중국하고 협상 타결되네 마네 하는데 그날 조금 생각보다 일찍 재정정권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 부분은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어떻게 의외였나요? 근데 이제 논란이 있긴 있어요. 무슨 논란? 그러니까 네. 지금 연준이 다시 재정증권을 이제 매입을 해주기로 했는데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이거 양적 완화 아니야? 다를 게 네, 뭐야? 네, 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연준은 양적 완화하고는 다르니까 혼돈하지 마라 이렇게 글쎄 하고 그걸 있거든요.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그 한 달 정도 됐을까요?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에서 자금이 좀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단기 금리가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레포 시장에서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이슈 제기가 됐던 게 그 중앙은행이 흔히 말하는 공개 시장 조작을 하는데 보유한 그 채권의 규모가 적어서 이 공개 시장 조작이 원활하지 못했다. 즉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지금 그동안 계속 줄여왔잖아요. 양적 긴축으로. 예. 그래서 너무 대차 지표가 줄어들어 가지고 단기 자금 시장에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으니 다시 대차 지표를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 이미 있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준도 동의해서 그래 그럼 우리가 다시 단기 채권에 대해서는 조금 사줄게 이렇게 진행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진행했던 양적 완화하고 구분을 하자면 그 당시에 양적 완화는 흔히 말하는 장기 채권을 매입해줬죠. 근데 이번에는 재정증권이에요. 만기 1년 이하. 만기가 매우 짧은 거. 예, 그래서 양적 완화의 어떤 그 메커니즘은 장기 금리를 안정시키고 장기 금리와 연동된 주택담보금리를 안정시키고 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금리 효과를 내는 건데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를 낸다. 그렇죠. 근데 요거는 그냥 정말로 단기 자금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의도는 이거를 우리가 본격적인 통화 완화로 해석하지 마라. 그냥 단기 자금 시장의 쇼티지를 그냥 해소시켜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게 연준의 입장인데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특히 주식시장 쪽에서는 어쨌든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시장은 분명히 좀 긍정적인 면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해석은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도 해석하지 마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약간 원래 이 채권쟁인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 김 대표께서는 주식쟁이고. 이렇게 제가 주간 전망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 메리츠 점검의 윤여삼 파트장 같은 분도 철없는 주식시장 이런 얘기를 덜컥 하세요. 지금도 은근히 지금 주식시장을 약간 얕보는 듯한 발언이셨어. 아니 그건 아닌가? 저 이제 채권도 하고 주식도 하니까 저는 이제 양쪽을 다 보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주식시장을 뭐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아, 뭐라고 할 정도는 예, 아니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조금 더 우리 박 박사님을 좀 골려 먹어야겠다. 지금 아까 얘기는 너희들 지금 주식 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지 레포가 뭔지 모르지 그리고 무슨 뭐 지준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뭐 양적 완화가 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그게 주식 살 수 있는 추가 자금으로 들어오는겨 이게 궁금한 거 아니야.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번 나온 조치 전반적으로 보면은 연준이 좀 간본다고 생각합니다. 간본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쪽도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쓰죠. 그러니까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부분들로 금리나 관련된 글쎄, 쪽을 뭐 나간다. 보험성이다 해서 예, 보험성이라는 부분들로 네, 네.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연준의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에서 이제 앞으로 무역 협상 관련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네. 또 뭐 얘기 나왔던 브렉시트나 여러 가지 이슈가 다양한 가운데 지금 당장은 안 좋은 건 사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액션은 취해야 되겠는데 본격적으로 액션을 취하게 되면 또 버블이 또 확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역 협상이 끝나고 나서 IMF 같은 경우도 잘 끝나고 나게 되면 내년 0.8% 글로벌 성장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만큼 그러면 이제 또 트리거가 되다 보면은 또 빠르게 또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이런 역할도 나와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변동성도 커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 좀 액션을 좀 살짝 하는 분위기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만약에 신호가 장기적으로 안 좋아지는 쪽으로 나오고 별로 그렇게 썩 좋아지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막 입도 싹 닫고 양적 완화 다시 시행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먼저 약간 시장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보려고 살짝 움직인 정도 이번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금융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하도 여기저기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이구나라는 쪽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래도 호재냐 악재냐 굳이 따지면 그래도 호재죠. 호재다. 예, 호재 쪽으로 증시에는 하는데 막상 그렇다고 돈 싸들고 막 들어와서 또 주식 매수하기는 이거 아직도 산적한 게 많은데 이런 분위기 쪽으로 봐야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이게 참 힘든 발음이 시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주면 하라는 말을 안 하는 말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멋있게 해.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인데 호재라고 하면 근데 들어오는 것도 조심하라고 그러고 그죠? 그래서 지금 주식과 채권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항상 우리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좀 더 쉽게 접근할 현실감 있게 필요가 조금 있을 것 제가 같아요. 주식 얘기하면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좋네요. 좋네요. 교수님, 네. 학자 입장에서 네.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준하고 이렇게 날 세우면서 티격태격 짜르네 마네 부태가 네.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랍니까? 즉 제 얘기는 아. 트럼프 좀 과합니다 쪽이세요? 아니면 연준 그런 식으로 뭔가 좀 흰소리 들을 만하네 너희들 하는 게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그래도 연준
쪽에 편을 들고 가깝다. 싶어요. 예, 예, 뭐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실성적인 도 좀 저는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 말하면 하도 이랬다 저랬다 떨어지고 하니까. 뭘 위하는 건지 정말 이게 그레이트 아메리카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미국을 만들고 싶은 건지 아니면 자기의 그런 것이 있는 건지 사실 저는 그런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저는 연준을 믿고 싶은 게 그래도 연준이고 전 세계를 이끄는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물으신다면 복합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꼭 그 두 문제가 지금 하고 있는 스탠스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스탠스랑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이제 그러면 우리 금통위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한은이 용감해졌어요. 한 발짝씩 앞서가. 그죠? 네. 한 발짝씩 앞서가는데 자 이제 1.25까지 왔습니다. 네. 뭐 지난주 출연하셨던 이미연 연구원 같은 경우는 우리 채권시장 쪽에서는 다 뭐 이번 10월에 한번 내리고 간다고 봅니다 했는데 네. 지금 그런데 그 다음이 안 보여요. 애매해졌죠. 애매해졌어요. 네. 여기서 소수 의견 2명은 좀 이례적입니까? 두 명이 이례적인 건 아닌데 멤버가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게 네. 그러니까 요번에 소수견 두 분은 이제 이일영 네. 그 전 그 대외경제연구원 TF 원장이셨고 그다음에 한 분은 이제 임지원 그 JP 모건 예전에 네, 이코노미스트 이제 네. 저랑 같이 시장 분석하셨던 분인데 그 왜 이게 이제 예매됐다고 말씀드리냐면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 내년도 4월에 현재 금통위원 7명 중에 4명이 교체가 됩니다. 내년 4월에 내년 4월에. 7명 중에 4명이나 4명이.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앞전에 금통위원 인선이 늦어져가지고 한 번에 4명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또 한 번에 교체되는 약간 좀 안 좋은 거예요. 좀 사실 모양새는 어떻게 안 좋다. 정책의- 미국은 안 그런데. 보면. 그렇죠. 일관성을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뭐 한두 명씩 빠지고 이렇게 새롭게 네, 네, 교체돼야 네, 되는데 네. 어쨌든 내년 4월에 4분이 한꺼번에 이제 나가시는데 그 4분의 멤버가 누구시냐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금통위 내에서 그 확실하게 비둘기파로 이제 딱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신인석 그리고 이제 조동철 요 두 분이신데 요 두 분이 내년 4월에 빠지세요. 빠진다. 그리고 이제 이일영 금통위원도 빠지세요. 아 그래요? 예, 그분도 빠지시고 한 분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제 임지원 금통위원이 남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확실한 비둘기 2명 빠지고 확실한 매 1명 빠지는데 확실한 요번에 이제 매로 판명이 난 임지원 위원이 이제 그분은 그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22년까지인가 같은 임기 남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임지원 금통위원이 처음에 이제 그 이렇게 기자 간담회 할 때 처음에 이제 됐었을 때 성향이 비둘기입니까 이제 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임지원의 제 원이 원앙새의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뭐 이 시장에 워낙 오래 있었으니까 뭔가 이렇게 색깔이 지워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매도 아니요, 비둘기도 아닌 원앙이다. 원앙새다. 요즘 세태 딱 맞네. 골디락스네. 뜨겁지도 그렇죠. 차갑지도 좋지도 나쁘지도. 컨버전스를 잘하지. 그래서 이제 저희 시장에서는 이분의 성향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약간 비둘기에 가깝지 않겠어? 왜냐면 약간 이제 시장 출신이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이분이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냈어? 알고 보니까 매였네. 그리고 이 매파로 판명난 임전 이 금통위원이 내년도에 4명 바뀌는데 이분 남아있네. 아, 그런 의미가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추가로 금리 인하하는 게 상당히 좀 빡빡하겠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국채 선물 시장 이렇게 박살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어제 오늘 많이 떨어지던데. 네, 그것도 네. 하나의 이유. 좀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의외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대부분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요번에 이제 금리 인하했고 당연히 연말까지 추가로 없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한 번 더 하지 않을까라는 게 약간의 이제 컨센서스 내지는 기대치였는데 그 시나리오 자체가 지금 약간 좀 이제 흔들흔들하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다 이제 금리 인하는 여기서 한참 쉴 수도 있다라고 보는군요. 아니면 다 왔거나. 그런 불확실성이 지금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시장은 판단하는 거죠 현재.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글로벌리 최근에 우리 국채 선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글로벌리 지금 금리가 최근 며칠 막 올라요. 맞습니다. 그건 왜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또 그 이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렇게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동안 통화 정책으로 이제 대응을 해서 통화하다가 이제는 재정 개정 얘기할 때 되지 않았냐? 그 얘기 우리 한 달 전, 한 달 반 전에 이제 했잖아요. 좀 됐었죠.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도 그게 지금 조금씩 나타나려고 합니다. 그 얘기 했었고 오늘 또 얘기를 드리면 최근에 독일 금리의 상승세가 조금 의미가 있어 보여요. 만만찮아요. 예. 글로벌리 다 끌어당기고 있어 같이. 예. 지금 독일 금리 하면은 또 이제 가슴 아픈 또 DLS, DLF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건데 독일 10년 금리가 한때 마이너스 0.7%를 갔습니다. 근데 근데 지금 마이너스 0.3? 뭐 이 정도까지 지금 단기적으로 금리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독일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제 재정 건전성을 아주 추구하는 나라인데 유럽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통화 정책으로 할 건 다 했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재정인다. 근데 항상 독일은 야 무슨 얘기야. 재정은 건전하게 가져가야지. 라는 그런 그 성향이었는데 얼마 전에 독일이 경제가 더 안 좋아지면 우리 독일도 이제는 재정을 확대할 거를 한번 고민해 볼게. 생각해 볼게.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독일 금리의 최근에 좀 상승에 조금 약간의 좀 배경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고 아직 그러면 좀 단순화시켜서 경기가 좋아지면은 금리가 오르는데 그거이냐 아니면 수급 측면에서 각국들이 이제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다 보면은 국채 발행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수익률이 올라가느냐. 지금은 후자 쪽에 더 가깝단 말씀이네. 그렇죠. 지금은 네. 뭐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서 금리가 단기적으로 올랐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오케이. 이제 경제가 더 안 좋아져도 통화 정책적인 측면에서 금리를 더 인하하기보다는 오히려 재정을 풀어서 재정 풀어서 채권 발행이 늘어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금리가 여기서 더 떨어지기도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건 좀 가봐야 알죠. 오케이. 근데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 채권 시장에서 이 채권 약세장 금리 오르는 거 이거는 조금 좀 더 이어질 분위기예요? 직관적으로? 일단은 이제 저는 오늘까지도 사실 지금 금리가 크게 올랐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른 거는 외국인들이 오늘 내내 선물을 엄청나게 내다 팔았거든요. 국채 네. 선물을. 네.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장 후에 전해진 이 브렉시트 협상 타결 뭐 이런 소식이 먼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이제 1.25로 놓으면 네. 당분간은 뭐 적어도 뭐 연말까지 네. 내지는 내년 초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네. 채권 시장은 이른바 이제 기준금리 대비 적정한 스프레드를 찾아갈 텐데 네. 지금 3년짜리 금리가 벌써 한 1.3738까지 올라왔어요. 기준금리 대비 한 10bp 이상의 거리를 벌렸고요.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8, 1.6% 정도. 그럼 또 기준금리 대비 거의 한 25에서 한 30bp 네네. 정도 거리를 네. 벌렸기 때문에 지금 정도 금리 상승은 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여기서 금리가 이제 더 상승 추세로 가려면 네. 그때는 이제 경기가 정말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그게 가능하다. 가능한데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김 대표님께는 금통위는 저기 뭐야 채권하는 사람들한테는 암만 뭡니까 저 회사에서 땡땡이를 치더라도 금통위 전날은 일찍 집에 들어가요. 네. 그 여의도가 저 금통위 전날은 좀 이렇게 썰렁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술집도 그렇고 여기저기 뭐 할 것 없이 예. 주식시장도 금통위 쳐다봐요? 채권하시는 분들이 금통위원 분석하는 건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네. 존경스럽습니다. 네. 예. 그런데 주식시장 입장 쪽으로 봤을 때 이번에 금리 인하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지난번 첫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주식 사라고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 정도로 가게 되면 차라리 지금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차라리 초과 수익을 내게 되면은 주식이나 차라리 안 되게 되면 펀드라도 해봐라.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각광받을 리츠 같은 경우도 좋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드리셨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좀 그 타박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나는 부동산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세 살기에서 이제 자금 조금 모아서 이제 조금만 더 한 1, 2억만 되면은 이제 서울 들어와서 자금으로 아파트를 하나 이제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고민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오히려 이런 때는 자금이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주식시장보다는 지금 부동산 심리지수 같은 경우도 KB 심리지수 보게 되면 일단 계속 확장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을 반영하게 되면 아마 어떤 개인적인 입장 쪽에서 이제 내국인이죠. 내국인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주식시장에 대한 메리트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쪽에 조금 더 우위하지 않을까로 체감적으로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더 갑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런 분은 오늘 이게 금리 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좀 통화도 좀 하고 이렇게 봤을 때 또 한 부류는 좀 이번에 금통위가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되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0.2가 좀 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좀 뭐 제로 금리라든지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가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이게 금리가 인하를 됐을 때 그러면 이제 뭐 자본 유출 문제 있을 것이고 가계부채 뭐 이런 것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주식하라라고 하는데 사실 주식을 하라 한다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워낙 지금 이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쉽지 않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럴 경우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일단 부동산은 가야 된다. 그렇죠. 거짓말 안 한다는 부분. 기다리면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요즘 좀 부동산 부분에서 많이 좀 이렇게 제약적인 요소가 많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혼동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금통위 이런 결정이 지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고 이게 참 자연 우리가 지금 플러스 블랙시트 문제, 미중 간 이슈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더 지금 시장적 혼란스러운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 지금 주식은 좀 불확실해 아니라는 점. 그러면 박 교수님은 우리나라도 여기 뭐 1.25 이 정도에서 멈출 게 아니라 우리도 제로 쪽으로 한번 레이스 한번 펼쳐보자는 말씀입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유동성의 함정. 이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는 이걸 많이 하고 돈의 함정에 빠지면 결국 안 된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경제학 용어에서 저도 이제 경제학을 한 사람이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전반적인 주변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때와 지금 1930년대 대공황 사태와 지금은 또 다른 거니까. 뭐 세상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한번 상황을 보고 하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좀 저는 의미가 있는 게 그 몇 면을 보니까 내년에는 안 될 같은 부분들이 지금 아니, 내년에 안 된다기보다 내년에 다음번 금리 인하까지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질 것 걸릴 같다. 수도 있겠다. 그 아까 몇발 비둘기 보니까 다널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내분을 갖다가 그냥 전부 비둘기로 그냥 채우죠 뭐. 그럼 이제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내년 4월이니까 지금 뭐 아직 10월인데 내년 4월이면 이제 6개월이니까 사실 6개월 뒤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니 박 교수님 그러면은 우리도 제로금리 한번 테스트해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지. 왜냐하면 지금은 좀 돌파가 필요합니다. 돌파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지금 돌파가 필요하다. 한번 이런 상태는 사실 지금 부분에서는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걸 해서는 표도 안 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우리 시장에 우리 서울에서 금통이 관심 끈 게 최근입니다.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간 전망대도 제목에 금통이 하면 조회수가 안 올라와요. 채권하는 분들도 야 오늘 금통이었냐 이래서 저녁에. 네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다니까. 오늘 금통이었어? 그만큼 존재감이 없고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그리고 뭐 움직일 수 있겠어 했던 때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전반적으로 연준도 움직이고 우리도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뭐 경기가 뭐 만만찮아 보이고 하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데 흔히 하는 말로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의 호재라며 그렇죠. 아닙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호재인데 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산 주식이 올라오긴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나마 체감적으로도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데 보통 이제 행동 경제학 쪽에서 얘기하는 게 앵커링 효과라고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즉 투자자들이 이제 그 편향적에 빠져 있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호재가 분명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약간 개선 심리보다는 아유 그거 해봐야 뭐 또 어떻게 되겠어. 그냥 지금 이렇게 산적한 얘기 많은데 지금 주식시장 되겠어? 라고 하는 약간 편향에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어떤 자신 있게 움직이는 현상들이 좀 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기업들 세세적으로 뭔가 확실한 변화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아마 이거는 불에 기름을 붓듯이 확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주식쟁이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김 대표님 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단문단답으로 갑시다. 네. 그리고 머리 굴리지 마세요. 네, 바로 지키 바로 그거 하세요. 네. 뭐 눈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동물적인 간다고. 삼성전자 5만 원 안착? 안착은 당연하고요. 7만 원, 안착했다? 7만 원 갑니다. 7만 원 간다. 네. 야, 내년에 우리 7만 원 국내 정권사 리포트 중에 최고가 6만 9천인데 거기서 1,000원 더 써놓은 분이 나왔네. 그래야- 7만 원 나왔다. 네, 그래야 조금 그 더- 7만 원을 가는데 얼마 만에 가나? 내년 하반기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40% 넘는 수익률인데? 예. 시장도 따라 올라올 겁니다.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머리 안 굴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 근거는 근거를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 5G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5G 같은 경우 지금 스마트폰 보게 되면 지금 아직 5G 쓰시는 분은 없죠. 네, 없으실 겁니다. 근데 네. 2021년도 가면은 1억 1천만 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글로벌 출하량이요. 지금 해봐야 뭐 거의 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숫자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뭐 갤럭시 노트 뭐 8, 9 뭐 이 정도 많이 쓰는데 해봐야 6기가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5G 같은 경우는 8.5기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5G를 처리하려면은 용량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출하량이 그렇게 확 늘어나는데 당연히 디램 시장이 모바일 쪽에서 성장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또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죠. 이번에 아마존의 2분기 사업 보고서 보게 되면은 오퍼레이션 리즈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운용 리스라고 그러죠, 저희가.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서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내년에 투자를 2배 늘린다고 했습니다. 아마존에서 예. 그렇다는 얘기는 데이터 센터들이 올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디램을 충분히 어떤 소화를 못했다고 해서 좀 정체를 보였던 흐름들이 나오는데,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인텔에서 CPU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안 나오다가 이제 내년에 초에 바로 내놓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CPU 새로 나오고 디램 다시 공급받고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는 다시 공격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디램에 또 자극할 수 있을 만한 호재죠. 그럼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갤럭시 폴드이고요.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원래 첫 번에는 잘 안 삽니다. 가격 비싸고 저희가 보통 알다시피 갤럭시 S1 망작이라고 그러죠. 네, 그거 누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S2나 S3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죠. 아마 이번에 내년 4월 달로 얘기되고 있는데 갤럭시 폴드 2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는 아마 삼성전자 전략이 바뀔 겁니다. 갤럭시 폴드를 내봤더니 반응 괜찮더라. 나오니까 다 완판. 그러면은 좀 더 대중적으로 가격도 이제 좀 약간 낮추겠죠. 가격도 그렇고 약간 좀 뭐 뭔가 이제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좀 최적화된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과 함께 또 디램 같은 경우도 화면이 2개인데 더 용량이 커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런 디램을 자극하는 수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이 지금은 반영이 안 되죠. 디램 가격이 아직까지 뭐 고정거래 가격 같은 경우는 거의 정체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변화만 나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또 빠르게 움직인다는 쪽을 봤었을 때 삼성전자는 충분히 변화가 나올 수 있다. 내가 삼성전자 5만 원 안착이요 했더니만 지금 5분을 갖다 설명하셨어. 이러면 이제 오늘 밤새야 돼. 자, 다 문단다. 그러면은 네, 그동안에 네. 이 장을 끌어왔던 우리 연기금 네, 추가 매수 여력 있다.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한 1년 반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기관은 주식하기 싫어? 이럴 정도로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줄여왔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축이 연기금이었었고요. 네. 근데 연기금이 그런 식으로 뭐 해외 투자나 또 해외 부동산 쪽으로 계속 관심 갖고 대체 투자 쪽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을 꺼놓은 상황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물론 하락한 것도 있겠지만은 바스켓이 많이 비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번 2000선 초반 같은 경우 뭐 PBR 0.8배 초반대 이러면은 누가 봐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연기금이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아직 여기서 비중을 다 채웠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연기금만 사는 게 아니고 외국인도 사준다? 그거는 환율을 좀 봐야겠죠. 지금 같은 경우 환율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소장님한테 또 얘기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가 98이 깨질 것 같으십니까? 달러 인덱스? 예. 지금
제가 사회자가 됐습니다. 바로 나가야 되는데요. 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 막 진감 우리 넘치네요. 시청률 많이 올라가겠어요. 이론적으로는 그거 뭐야 우리 지금 달러 약세 갑니다 얘기한 지가 1년 반이 넘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달러가 안 약해져.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대충 다 왔나 싶기도 하긴 한데 아따 좀 어렵네. 98 깨지거든. 그럼 달러 인덱스로 98 깨져서 글로벌 달러가 약세로 간다 치더라도 우리 서울에서도 그럼 따라가느냐? 나는 그거보다는 위안 따라간다고 봐요. 그렇죠. 오케이. 아닙니다. 먼저 대답부터 하시고. 98? 네. 안 깨져. 달러 은근히 강할 것 같아요. 강하다. 자, 그 다음에 네. 그러면 그거는 환율에 달려 있다. 네. 그 말은 우리 원화가 좀 이렇게 환율 하향 안정세 원화 강세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주면 네, 네.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네. 단문단답이에요. 네. 요새 또 바이오 살짝 꿈틀거리는데 네. 이거 희망 고문입니까? 진짜 희망이 있는 겁니까? 딱 종목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종목에. 네. 바이오 시밀러 쪽만 저는 더 어떤 실적하고 같이 움직이는 쪽은 바이오 시밀러가 가장 낫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맞아서 휘청휘청 됐습니다. 근데 실적은 아마 3분기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장 이전 이 정도 좀 끝나고 나서 나오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변화가 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회계 이슈 관련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또 이제 판결 보게 되면은 약간 모멘텀을 잃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약간 자신감을 좀 더 가지고 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HLB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헬릭스미스나 신라젠 이런 거는 쳐다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 네네. HLB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수주 얘기 들리던데 조선 쪽은 조선주는 조선주를 사시려게 되면은 조선주 괜찮습니다. LNG 쪽 수주 들어오면서 괜찮은데 수주 절벽 때문에 고생한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뭔가 딱 뚝딱뚝딱해서 실적 만들어내기가 과거 좀 털어내고 하다 보니까 실적에 100% 다 안 반영되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런데 같은 자본금 대비해서 실적 개선 효과와 함께 주가로 따지게 되면은 기자재 쪽이죠.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세진중공업 이런 회사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낫다고 수익률 측면에서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김 대표는 저기 혹시나 네. 지인이나 고객 가운데 테마주 손댈까요 하면 어떡하십니까? 뭐라고? 그냥 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그러고 바로 답이 나오네요. 진심이에요, 이거는. 진심입니다, 그거는. 네. 저한테 뭐 정치 테마주 뭐 막 그러면서 뭐 인물 얘기하고 종목 얘기는 하는데 저는 그때 한 5초 동안 멍하게 있습니다. 무슨 종목이요? 이러면서 종목 얘기도 연관돼서 잘 모르겠고요. 예, 그거는 지금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월가에서 중시하는 200일선이 딱 지금 코스피가 2100이던데 2090 뭐 라운드 정도, 그만 예, 예. 2100이라 보고 네. 2100 지금 그러면 이제 연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러면 뭐 김 대표께서는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뷰가 그렇고 전반적인 주식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뷰를 갖고 계신 거 보니까 네. 연말에 그래도 2100 위에서 한참 가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이제, 가능성이 높다. 예, 3분기 만약에 미국이 빠지면은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 아마 지금 수준으로 봤었을 때는 속도가 예전에 같은 경우 미국이 1% 빠진다 그러면 1.5% 이상 빠졌을 우리가 텐데 더 빠졌는데. 예,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까지 고생했는데 기업 실적 한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끌고 내려와서 저점을 보이는데 여기서 더란 의문이 이제 들기 시작하게 되면은 실적만 더 그 정도 쪽으로 감익 속도가 더 빠르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이제 바닥권을 만드는 과정이 또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야, 네 진짜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등록하러 왔다가 서울역 앞에서 차력사가 누구 하나 데리고 와갖고 목을 갖다 180도 돌리겠다고 그거 보고 가라 하는데 1시간을 서 있는데 목은 안 돌리고 양만 팔더라고요. 자 지금 정신없이 듣고 있는 지금 박 교수님 우리 김민수 대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주식 하고 싶어지십니까? 관심 있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단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시장 입장에서는 맞는 방식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종목을 또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떤 부분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나 아주 딱 그거 하나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부장입니다. 소부장, 네. 소재 부품 장비. 네, 부장님 이름이 아니고요. 소재 부품 장비. 이쪽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요즘 최근 들어서 사고 있습니다. 네, 매수 상위 종목 100개 중에서 32개가 소부장 종목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예,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즉 반대로 얘기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어떤 소재나 어떤 장비 이런 쪽 부품 쪽에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이번에 9월달 이후로 매출이 30분의 1로 줄었답니다. 나머지 30분의 29는 어디 갔을까요? 국내 중소기업들이 소화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에 대한 흐름들이 아마 3분기부터 실적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7월 1일부터 시작됐던 그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핵심 부품 규제, 네.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소부장, 네. 이걸 갖다 어쨌거나 좀 언젠가는 해야 될 국산화, 그렇죠. 이걸 갖다 조금 이렇게 박차를 가하게 되는 하는 계기였네요. 예. 뭐 세용지마였다면 세용지마를 할 수 있겠네. 원래 그 네. 개발을 다 해놓고 어느 정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네. 이거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예. 반대로 하게 되면 대기업이 니네 과연 할 수 있겠어?라고 하면서 안 썼던 부분들이 더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속도가 더 빨라졌던 부분이죠. 네. 그러면 대기업이 정신 차려야 되는 문제고요. 네. 너무 강하게 얘기했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 이런 식으로 한번 채권 시장 전망해 주세요. 저요? 난 너무 자, 앞으로 너무 이때는 잘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일단 뭐 저도 도전 한번 할까요? 도전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네, 준비됐습니다. 네. 하시죠. 그래. 질문 준비 안 아, 돼. 질문하셔야 제가 답하는 거 아니었어요? 질문을 하라. 예. 어. 저 혼자 그냥 얘기하는 아니. 거였습니까? 지금 그 이른바 DLS, DLF 네. 워낙에 독일 국채 수익률이 너무 낮아져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 제법 많이 올라왔다고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그쪽에서 조금 희망이 생기나요? 아니면 지금 그거는 뭐 물 건너 갔다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일단 가입 시점에 따라 다르거든요. 가입 시점에 금리대가. 따라? 그러니까 이미 만기가 도래해가지고 원금의 95% 가까이 이제 그렇게 못 찾으신 분들은 이미 이제 끝난 거고. 네. 근데 이제 가입 시점이 늦는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은 이제 희망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전보다는 근데 저는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해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게 결국 그거예요. 이제 금리가 뭐 올해 한 9월까지만 하더라도 뭐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다가 지금 저점 대비 꽤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항상 드는 생각은 뭐냐면 바닥을 본 건가? 추세가 바뀐 건가? 결국은 그거에 대한 항상 고민이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은 바닥은 본 거는 같아요. 시장 금리 기준으로. 시장 금리. 시장 금리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장 금리 기준으로. 그렇죠. 정책 금리, 기준 금리 말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금리는 저도 내년도에 한 번 정도의 인하는 보고 있고요. 연준도 아직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시장 금리는 이제 기준 금리를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더 쫓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요번 사이클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가 더 나빠져도 통화 정책 더 끌고 가기보다는 이제는 재정 정책이라는 거를 쓰면서 나오면 오히려 이제 수급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서 시장 금리를 더 끌어내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겠냐. 약간 상쇄되는 요인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요번 사이클에서 금리의 바닥은 좀 확인이 된 게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그러면 추세가 바뀌었으니 이제 앞으로 금리는 여기서 더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보면은 그렇잖아. 주식 하시는 분들 재미있을 때 보면 채권 운영 쪽이나 뭐 할 것 없이 다들 좀 힘들어하고 네. 경기 안 좋아요. 주식에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들리고 다들 뭐 요즘 수익이 안 난다 할 때 보면 채권 쪽은 그냥 담아놓고 이렇게 세월만 가면 벌리고 성과금 많이 받고 한 몇 년 좋았잖아요. 채권 작년하고 올해 한 2년 정도 좋았죠. 한 2년 좋았어요. 네. 좋으면은 보통 몇 년까지 좋을 수 있어요. 이게 한 3년 연장으로 좋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쇼크나 이벤트가 터질 경우에는. 그런데 사실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룬 이슈도 그렇고 뭐 지금 현재 우리 글로벌 상황이 분명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교수님 보시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 그래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는 오늘 한번 본인의 그걸 건 거야. 예? 레퓨테이션 한번 건 거예요. 세게 한번 부르셨어. 예, 어차피 불확실성 있는 거. 뭐 안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항상 시장은 또 예측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속성으로 보게 됐을 때 뭔가 안 좋은 거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이제 유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깔리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 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자산 시장 쪽에서 뭔가 반응은 주식 시장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도 차라리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어. 그렇죠. 예. 연초 이후 수익률 따져보니까 사실 좀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어디 교재 만들다가 강의 만들다 보니까 네. 그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몇 개 안 되는데 우리 코스닥이 아직 있더만 연초 이후. 그렇습니다. 예. 네. 남들 다 그래도 두 자리 숫자 상승률인데. 근데 시가총액 상위로 봤을 때 바이오주가 있다 보니까 코스닥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왜곡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쪽 빼고 만약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년 전과 지금 비교를 해보게 되면 바이오주들이 대거 탈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뭐 지금 이제 엔터주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어떤 IT 부품 장비 쪽 이쪽이 많이 올라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변하면서 또 나올 수 있는 힘을 생각한다라고 되면 코스닥도 힘낼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 멘트는 우리 박순양 교수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저도 지금 그 대학 때 본 이후로 두 번째 지금 차력사를 만났습니다. 지금 이 180도 돌리겠다는 차력사 약간 이렇게 약간 현혹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저로서는 진행자로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이게 나중에 가서 아니면은 그렇지. 욕 먹고 지금 약간 발이 붕 떴어요. 지금 김민수 대표 얘기 듣다가 약간 리스크 요인 혹시나 이런 것들은 조심하자 싶은 것만 언급해 주시죠. 저는 또 현장을 뛰는 또 학자적인 네, 네.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소 부장 말씀하셨는데 소재 부품 장비 부분에서는 정말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 그 부품 소재가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 분명히 모멘텀이다 저는 믿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할 텐데 한편으로는 이제 일본 기업들이 지금은 또 수세에 몰린 것 같지만 일본 기업들이 지금 중국과의 또 이런 관계를 좀 만들어 가고는 있거든요. 걔들 좀 치밀한 면이 있지 치밀하게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가. 그러니까 이게 일본 이 소재부품 기업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베가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또 하나의 성장의 모멘텀이 아까 소부장 부분에서 크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미 그 전부터 지금 일본의 부품 소재 기업들하고 중국 기업들하고는 이제 한국을 패싱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매우 깊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이 딱 와닿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그러면 어떻게 시장에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그 내부적인 좀 팩트 위주로 좀 봐야 될 게 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실무적인 부분이 있지만 소부장은 제가 현장을 가보고 기업들을 만나보고 한 느낌이 분명히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크겠다라는 부분들,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막 올라왔어요 게이지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앞단에 있는 부분들은 너무 좀 이론적인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삼성전자 부분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어쨌든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자기의 그걸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보고 예를 들어서 미중간 하면 저 나름대로도 있습니다.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논리가 있어야 되지. 네. 네. 맞추면 나는 뜨는 거고 아니면 뭐 그게 그런 이슈가 나왔으니까 안 된 겁니다. 이 이슈가 또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슈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다 현명하시기 때문에 보시고 근데 아까 저는 바이오랑 소부장 부분에서는 현장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많이 동요됐고 저도 오늘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한마디씩 기회 주실 거죠? 한마디씩 예, 기회 주십니까? 없습니까? 하시죠. 오늘 뭐 재밌는데 좀 뭐. 아니 그럼 예. 그때 이제 하려고 아끼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 박 박사님 두 분 원없이 하셨어. 박 박사님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죠. 네. 그 최근에 이제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이제 우리 김 대표님 얘기하는 것처럼 또 주식시장 쪽에 분위기가 붕 떠가는 분위기로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크게 봤었을 때는 미중 무역 분쟁, 그다음에 통화 정책 요 부분들이 지금 다시 양날개를 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자산 쪽의 분위기가 좀 쓸릴 법한 상황이고 저도 지금 이제 주식과 채권을 다 운영하는 상황에서 주식 쪽의 포트를 조금 비중을 높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리스크 요인 아까 여쭤보셨을 때 제가 요거를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네. 지금 이제 매크로 지표를 보게 되면 특히나 이번 주에 나왔던 미국 경제를 지표 보면 우리가 미국 경기를 볼 때 미국의 지금 제조업단 지표는 안 좋지만 소비 지표는 좋다. 그래서 소비를 보면 아직도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제조업 지표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소비 지표도 안 좋아지면 바야흐로 미국 경기는 이제 정말 침체 국면에 들어갈 거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조금 부진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죠. 그래서 애매해졌어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래서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 뭐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매크로 지표에는 지금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이제 지속이 된다면 미국 매크로가 이제 꺾이기 전에 직전에 와 있다고 봐요. 이 시점에서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지금 1차 협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다행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더 경제가 망가지지 않고
왜냐하면 그동안 무역 분쟁 때문에 전반적으로 눌렸던 경기가 다시 사람만 나도 경기 사이클을 한 사이클 더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해묵은 얘기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단계별로 잘 진행될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뭐 저도 삼성전자 7만 원 믿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매크로 지표의 하락이 이제 바야흐로 오는 시기가 지금 눈앞에 와 있다. 그 얘기를 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미중무역 분쟁 이슈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가끔씩 계속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은 자주 또 모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단숨에 끝날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우리 김 대표님 뭐 아주 희망찬 삼성전자 얘기도 하시고 시장 전반적인 얘기 해주셨는데 해가기 전에 우리 앵변 분할 때 사셨던 분들 본전 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배당 받았으면 본전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겠네. 예. 또 그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평소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하도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 재밌죠, 그죠? 아, 대답 받으시면 다 못해요.